번째 큰 카테고리의 여성 정책은 고용 정책이죠. 고용 정책은 그 남녀 고용 평등권에 따라서 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고용 기회와 대우를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 인권이다. 이렇게 우리는 남녀 고용 평등법, 고평법에 1987년에 제정된 고평법에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직장에서 사람을 뽑을 때 남성의 한함 이런 거 써져 있으면 이거는 남녀 고용 평등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남녀는 공히 성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고용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이 남녀 고용 평등법에 이 기회균등에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 적극적 우대 조치에 따라서 여성만을 뽑는 그런 곳이 있죠. 예를 들면 대학 교수가 그런데요. 대학에서 이제 작년에 2020년에 교육공무원법이 이제 개정되면서 2030년까지 한성이 75%를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대통령령에 따라서 각 학교에서는 국공립대학교에서는 이 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육부 장관에게 혹은 지자체장에게 우리 학교 같이 서울시립대학교에는 서울시장에게 이제 그 양성평등 고용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가 약간 비상인데 우리 학교는 지금 13.9%거든요. 교수 비율이. 그래서 2030년에 25%를 맞추기 위해서는 올해 16%를 맞춰야 돼서 여성 교수만을 충원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수 충원을 하게 될 때 여성이라고 못 박는 것에 대해서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다 막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적극적 우대 조치, 요거는 현실이 너무 불평등하기 때문에 기회 균등을 주게 되면은 여성한테 불평등하다. 그래서 결국은 결과적으로 평등하도록 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적극적인 우대 조치를 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의 예외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남녀고용평등법에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성은 여성 노동자의 평등한 노동권 보장, 고용상의 성차별을 해결할 수 있는 법 제도가 공신적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19세기에 이제 그 광산법, 영국에서 광산법이 있었는데 이 광산법은 여성의 고용을 제한했고요. 그 다음에 여성이 밤중에 일하는 것을 제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운동이 한창 진행되게 될 때 19세기에 이제 그런 이 그 고용평등을 주장하는 여성운동이 주장됐었을 때 이런 광산법을 없애달라고 주장했죠. 이 광산법의 취지는 무엇이냐 하면은 밤늦게 일하면 여성의 몸이 나빠지니까 여성의 몸이 나쁘면 좀 약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어서 그 나라 전체 인구가 나빠질 수 있기 때문에 여성의 야간 작업이나 여성의 고용을 제한을 뒀던 거죠. 근데 이것은 자기 개인이 선택할 문제이고 이거를 법으로 여성을 고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남녀고용평등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이 법은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경우에 많은 나라들이 이런 고용에 있어서의 불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을 폐지하고 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고용 기회와 대우를 보장받는 그런 기본 인권을 확보하는 그런 법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에 의해서 여성의 고용률이 이제 계속 증가하고 있죠. 그러니까 2000년 통계에 의하면 성인 여성, 그러니까 경제활동 인구죠. 15세부터 60세까지의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여성의 그 가운데 여성 가운데 일하는 비율이 2000년에 47%였는데 2016년에 50%까지 올라갔어요. 여전히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반밖에 경제활동하지 않고 있죠. 남성의 경우에는 70%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높아져야 돼요. 예를 들면 그 북구 같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거의 80% 가까운 여성들이 경제활동 인구 가운데 여성들이 노동을 하고 있죠. 이런 점에서 아직 우리나라는 낮지만 이제 이런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서 이제 고용 부분에 있어서의 불평등한 것은 점차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을 보게 되면 M자형 여성 경제 활동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 지도를 여기 그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다 꺼져 있죠. 이게 바로 뭐냐면 35세, 39세. 그러니까 15세로부터 여성 고용이 쭉 증가하다가 25세, 29세 때까지 피크를 이루었다가 점점 하락하게 되고 다시 또 40대가 되게 되면 다시 올라가는 이 의미는 무엇일까?
이런 연령별 여성 고용률을 보게 되면 M자로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시기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해서 여성들이 가정으로 후퇴하는, 즉 우리가 요새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경력 단절 여성이라는 거죠. 이렇게 경력 단절이 발생하게 되면 결국은 40대 때 다시 아이들을 좀 키워놓고 직장으로 복귀하려 그러더라도 질 좋은 양질의 직장으로 복귀하기는 어렵고, 비정규직이나 아니면은 파트타임 같은 걸로만 밖에 할 수 없어서 여성에 있어서 고용 불안이 심해지고 임금의 격차가 심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일을 하더라도, 남성과 여성이 같은 일을 하더라도 여성들은 비정규직이거나 파트타임이라서 임금이 낮은 데 비해서 남성들은 정규직이고 더 직급이 높아서 임금이 많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남녀 간의 임금 격차가 심해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령대별 여성 고용률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고용의 문제지만, 다시 말하면 아까 바로 앞 챕터에서 얘기했던 여성들의 일가정 양립의 문제하고 밀접한 관련이 놓여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일가정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가는 다양한 제도들을 택하고 있습니다. 우선 첫째가 출산휴가제, 육아휴가제, 그다음에 유연근무제 같은 것을 택하고 있습니다. 여기 글자가 틀렸네요. 여기가 국어가 여기 육아인데 이거. 육아휴가제가 들어가고 유연근무제가 여기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녀 양육을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죠. 남성들도 육아휴가제를 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지만 결국은 여성들이 이렇게 일가정을 양립하다 보니까 유연근무제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자꾸만 비정규직이라든지 파트타임으로 갈 수 있어서 다수의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통계를 보게 되면 여성들의 경우에 육아 기간 중에 근로시간 단축제로 인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나 보게 되니까, 2017년 통계를 보게 되니까 동료 직원의 업무량이 증가한다, 이런 문제가 나타나죠. 그래서 사실은 대체 근로자를 확보하기가 어렵고 동료의 업무량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여성들이 사실 휴가직 하는데, 육아휴직이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도 직장 문화 때문에 이것을 꺼리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의 경우에도 바로 이런 유연근무제라든지 일가정 양립 정책 때문에 비정규직 시간제 고용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것은 사실은 스칸디나비아나 이런 지역도 비슷하게 80%의 여성이 일하고 있지만 그 여성들 중에 상당 부분이 비정규직이거나 아니면 시간제 고용이라서 여성들은 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여성의 경우에 임금 근로자를 보게 되면 이제 한 800만 정도가 임금 근로자인데요. 이 중에서 비정규직이 상당 비율 되는 300만 정도가 비정규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율을 보게 되면 41% 정도가 거기에 소속한다고 보는 거죠.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1100만이 일하고 있는데 그중에 200만 정도가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비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적은 거예요. 근데 한국의 여성의 경우에는 지금 여기 이 표를 보게 되면 여러분도 표를 보면 잘 알겠지만 비정규직이 전년 대비 148% 증가했어요. 반면에 남성의 경우에는 24%밖에 증가하지 않아서 남녀 간의 비정규직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일가정 양립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는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가정생활을 같이 하는 데 도움이 주도록 해야 된다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표를 보게 되면 여성과 남성 사이에서
고용에 있어서 불안이 여성들이 좀 심해지고 있다. 국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일가정 양립에 대한 지원이 여성들을 좀 비정규직화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여성의 시간제 근로자가 어떻게 그 숫자가 많아지고 있나 하는 것인데요. 2016년 되면서 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전체 비중 가운데 50% 가까운 여성들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어서 시간제 근로자에 종사하고 있어서 여성의 그 고용 불안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드렸듯이 여성 고용에 있어서 이 M자형 연령대별 M자형 곡선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요. 이제 두 번째 문제는 여성의 성에 따른 직업 분리가 심한 거예요. 한국의 경우에. 그러니까 수평적인 분리, 예를 들면 직종별로 예를 들면 사무직이나 아니면 뭐 이런 저임금 노동직엔 여성이 많고 그렇지 않는 남성이 많고 이런 직종별로 여성들이 몰려있는 이런 수평적 분리가 심하죠. 그래서 여성 근로자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건 3차 산업. 그러니까 숙박 음식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 그다음에 가사 서비스. 이게 이제 그 가사노동을 대신해주는 이제 그 일용직 노동자들의 경우가 여성의 비율이 98.5%예요. 이거 엄청 높죠. 근데 보건사회복지 분야는 간병인 같은 것들이죠. 이거 84% 정도가 됩니다. 이게 수평적인 분리죠. 그다음에 수직적 분리. 낮은 직급에는 여성이 많고 높은 직급에는 남성이 많은 거죠. 이게 수직적, 수평적 분리가 다 발생하고 있는 것이 성에 따른 직업 분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원을 보게 되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보더라도 이제 교장, 교감에 있어서 여성 비율을 보게 되면 굉장히 낮습니다. 이게 물론 점차 높아지고 있긴 하지만 2000년대는 여성 교감이 7.0%밖에 안 됐어요. 초등학교에. 근데 이것이 34%까지 높아졌습니다. 교감은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해서 여성 교감은 엄청 많아요. 지금 과반수가 넘습니다. 근데 남성 교감은 아직 여성 교장은 아직 그것에 못 미치죠. 그다음에 이것도 또 이게 수평적으로 학교에 있어서도 초등학교에는 좀 더 많고요. 고등학교에는 좀 더 적습니다. 대학교는 말할 필요도 없이 더 적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보게 될 때 학교에서의 여교원만 보더라도 수평적, 수직적 분리가 엄청 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적극적 고용 개선, affirmative action, AA라고 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죠. 고용상의 성차별을 없애고 평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성으로 잠정적인 우대 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2006년에 처음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및 500인 이상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해서 여성 근로자와 관리자의 비율이 규모별 동종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기업에 있어서는 시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을 이제 점검하도록 하는 제도가 바로 이런 affirmative action,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성 관리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가하고는 있습니다. 2016년에 들어서 20%까지 증가했지만 아직도 남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적은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걸 시행하고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에서도 그렇고 이제 지금 대학교 교원에서도 이 affirmative action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작년부터 이 조치가 내려왔습니다. 이제 여성 공무원의 경우에는 4급 이상의 관리자 비율을 보게 되면 전체 여성 공무원은 2015년 통계에 의하면 44%예요. 근데 4급 이상은 10%밖에 안 됩니다. 고위 공무원은 3급 이상은 6.3%고요. 1, 2급은 3.7%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적은 거죠. 왜 그러냐면 이거는 그만큼 옛날부터 계속 이제 여성 공무원이 접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금 올라와서 고위직이 된 거죠. 이제 앞으로는 많아지리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단기간 안에 이것을 많아지기 위해서는 적극적 우도 조치 같은 것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표로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남녀 고용 평등을 위한 이제 국가의 정책은 육아휴직 대상을 근로 여성 또는 그를 대신하는 배우자로 확대했죠. 1995년에. 그래서 양육에 대해서 남녀가 공히 모두 책임을 진다. 그래서 기업 규모별로 육아휴직 사용 비율을 쭉 봤는데
지금 큰 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남성의 비율도 점점점 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자금 사업장에서는 아까 우리가 봤듯이 동료가 너무 업무 부담이 커지니까, 그럼 대체자를 구할 수 없으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여성이 이제 그 자유롭게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못하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이게 빈곤의 여성화죠. 고용률이 이렇게 낮고 임금 격차가 심하다 보니까 빈곤이 여성에게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계 공식 노동력의 3분의 1이 여성인데요. 공식 노동의 5분의 4를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5분의 4를 공식 노동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전체 소득의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여성 소득은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경우에도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이 31.1%, 여성 가구주 가운데 빈곤하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제 31.1%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율을 보게 되면 노인의 빈곤도 진행되고 있지만 여성 가구주의 빈곤율이 굉장히 낮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빈곤의 여성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이 문제의 해결도 국가가 신경 써야 할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성 빈곤의 원인은 세 가지 측면, 경제적 측면, 가족 구조적 측면, 제도적 측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경제적 측면은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률, 낮은 임금, 차별적 노동시장, 그러니까 비정규직 시간제 노동 이런 거죠. 가족 구조적인 측면은 남성 부양 가족 체계, 그래서 가족 구조에서 배우자에 대한 의존이 굉장히 심하죠. 그래서 이런 게 만약에 불평등한 관계가 의존의 고리가 끊어졌을 때 여성 소득은 급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부인하고 남편하고 살고 있는데 여성은 가정주부죠. 그랬을 때 이혼하게 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남성이 사망하게 되거나, 그래서 가구주가 사라지게 됐었을 때 여성의 빈곤이 극심해진다. 이런 게 결국은 가사노동이 무급화되어 있기 때문인 거죠. 마지막으로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남성 주도적인 사회보장 제도예요. 그러니까 남성을 부양자 모델로 선정하고 이렇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제도적인 측면들이 여성을 빈곤화시키는 데 큰 요인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률을 보더라도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비해서보다 굉장히 낮습니다. 거의 10% 이상 가까이가 전체 국민보험, 이제 그 금융보험,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렇게 봤었을 때 여성 10% 가까이 낮거든요. 그런 걸 봤었을 때 이런 요소들이 여성을 빈곤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이제 한국 여성의 정책 기구죠. 여성 정책 기구가 1980년대 유엔의 성주류와 전략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그 여성 정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처음에 여성 정책을 추진하게 됐었을 때는 국무총리 산하에 여성정책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서 했습니다. 그러다가 1988년에 정무장관 제2실을 제2정무장관이죠. 제2정무장관실을 만들어서 여성정책을 추진하는 이제 그 전담기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심의위원회는 이제 심의만 할 뿐이고요. 직접적으로 행정을 추진할 수 있는 손발이 없었던 시대죠. 정무장관 제2실일 경우에도 굉장히 그 규모가 작았었기 때문에 정책을 직접 추진하지는 못했습니다.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여성의 사회 참여를 여성을 위한 것보다는 국가 발전이나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필요한 것으로 인식해서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실질적인 여성의 필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는 의도는 좀 약하고 여성은 그냥 정책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9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가 여성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들을 대거 생산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여성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죠. 그래서 1995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을 만들고요. 인권에 관련된 법들이 이때 쏟아집니다.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 처벌,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 윤락행위 방지법,
가정폭력 방지법, 모자보건법 이런 것들이 제정되면서 이제 여성 인권 관련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경제 관련법, 아까도 얘기한 남녀고용평등법 95년에 개정됐고요. 그다음에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그리고 남녀차별에 관한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다음에 1998년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통령 직속 여성 특별위원회, 김대중 대통령 JMC에 이것이 만들어져서 6개 부서의 여성 정책 담당 관실을 두고 이것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여성 특별위원회를 뒀죠. 그러다가 이제 이어서 이제 여성 정책 전담기구 여성부가 등장하죠. 1990년, 2000년대 들어오면서 여성부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2005년에 너무 작으니까 가족을 가져와서 여성가족부가 됩니다. 그러다가 다시 2008년에 여성부가 됐다가요. 현재는 그대로 다시 또 2010년부터는 여성가족부로 변경되어서 여성과 가족이 함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성부를 하는 게 좋으냐, 여성가족부를 하는 게 좋으냐에 대한 논란이 있죠. 여성부로 하게 되면 국가가 여성 문제를 특별히 다룬다라는 점에 있어서 의지를 표명하는 거여서 장점이 있는 반면 너무 작죠. 반면에 가족을 가져오게 되면 단점은 여성이 가족과 늘 같이 가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족이 이제 사회복지 부분에서 파트가 크기 때문에 가족을 가져옴으로 인해서 노인, 청소년, 아동 문제까지 담당하게 돼서 굉장히 큰 부서가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그래서 다 장단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00년대에는 이런 그 여성 전체 정당 기구의 적극적인 추진하에 민법이 개정되면서 호주제가 폐지됐고요.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도 제정됐고요. 양성평등 채용 목표제도 만들어지고 사용주의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의무화한 의무 조치들도 만들어지면서 여성 정책이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 인권에 관해서 성매매 방지법, 노동 3법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확대, 유사산 시 보호 휴가도 만들어지는 제도도 확보했습니다. 성주류에 관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얘기한 성별 영역 평가, 성인지 예산, 그다음에 여성 할당제, 2000년에 여성 할당제가 정책 결정 과정에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여성 국회의원 비율도 급증하고 지방의회에서 여성 비율도 증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해결 과제, 여전히 남아있는 과제는 법제도와 현실 사이에서 괴리가 심하죠. 실질적 평등의 내실화가 문제가 되죠. 그다음에 여성정책 전담 기구가 사실은 이제 이런 여성가족부로 되게 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좀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할 수가 있겠고요. 지속 가능한 그런 평등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다각적인 여성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죠. 불평등한 건 평등하게 하지만 전체 법에 있어서의 여성 성주류화, 젠더 관점을 들어가져 있는 성주류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한 여성 정책 기구가 필요하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유리천장 문제가 심하죠. 고용이 많이 확대되고 있지만 사고까지는 여성이 많지만 그 이상은 없었죠. 직장에서도 과장급까지는 많지만 부장이나 그 이후에 정책결정 과정에 임원직에서는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낮은 사회참여나 승진 직장에서의 여성들은 많이 일하고 있지만 일종의 보이지 않는 어떤 벽 같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없애는 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으로만 특화되어 있던 여성 이슈를 이제는 보편적인 사회의 이슈, 여성 문제는 단지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라는 인식하에 국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성주류화하는 정책들을 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천장 지수를 보게 되면 한국의 경우에는 전체 국가 중에서 한 29위 정도예요. 그러니까 유리천장이 각 분야별로 고등교육, 경제활동 참가, 임금 경차, 관리직 여성 비율, 사내 이사직, 무성 육아휴직, 배우자 육아휴직에 있어서도 굉장히 낮은 비율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개선이 필요한 분야죠. 정리하면 이제 아까 잠깐 성인지 공공정책이란 무엇인지 5가지 우리가 도구를 사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복지정책, 이거는 3가지 복지정책 중에서 주로 사회보장정책이 여성들한테 해당이 되는데 여성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피부양자로 인식하느냐 아니면 노동자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고용정책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했고요. 고용정책 말씀드렸죠. 남녀고용 평등법
평등권은 기본 인권이고요. M자형의 문제를 얘기했고요. 일과적 양육을 그 일과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요. 세계적으로 여성의 빈곤화가 진행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1990년대부터 여성정책분담기구가 설치되면서 여성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 2001년에는 국가정책의 성주류화 정책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얘기까지 하면서 그렇지만 아직도 유리천장 문제라든지 성주류화 문제는 조금 더 가야 할 길이 남아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한국의 여성정책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